교회에서 독립군가를 불러보긴 제 생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역사학사 평생을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이제 가르치고 그랬기 때문에 사학과의 특징이 이제 답사를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독립군과 관련된 이제 이런 답사를 가면은 늘 이렇게 독립군가를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오늘 이렇게 부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내려오면서 두 가지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좀 기억이 아물아물한데 1979년인가 1989년인가 90년도로 기억하는데 그 해에 광주에서 대구 지역 대학생들과 광주 지역 대학생들의 연합 모임이 개최되니 교수님 오셔서 한 말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게 어느 대학인지 좀 기억이 아물거립니다만 와서 특강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그 8.15 79전을 이제 만난해인데 60년을 만난해요. 2005년도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한 2년 됐나요? 그때 그 남북 관계가 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동경에서 정치계에서는 한명숙 의원이 어떻게 강사로 나가게 되고 학계에서 제가 어떻게 나가게 돼서 동경대학에서 그 강당에서 우리 그때는 그 민단 사람들과 조청년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 예가 그 전에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민단과 조청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3.1운동, 8.15가 갖는 그런 역사성, 현재성, 미래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79년, 내년이면 80년인데 그때하고는 또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처음에 김상근 목사님으로부터 가서 한번 내려가서 강의를 하라는 얘기를 듣고 또 그리고 박상일 목사님하고 여러 번 통화를 하는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고민했습니다. 제가 원래 그 역사 근현대사를 전공했지만은 그 중에도 기독교 관계를 전공했습니다. 제가 그 일제 시대 제일 기독교 박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백오인 사건으로 제가 학위를 했는데 기독교 얘기를 좀 할까 하다가 기독교 얘기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서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과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이게 역사적인 맥락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 사회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40분을 넘기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취약해서 말씀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덤벙덤벙 뜨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제가 준비한 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혹 오해를 하실 수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죠? 1945년 세계대전이 끝나고 저도 그걸 다는 모르지만 그때 독립된 나라가 147개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오늘날 이런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렇게 원조를 주는 그런 나라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위상이 뭐 이번 올림픽에서도 그게 뭐 꼭 국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상당한 한 6위 정도 되지 않았나요?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대외적으로 그렇게 상당한 나라가 됐는데
내부적으로 참 걱정되는 바가 아까 우리 몇 분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만 참 걱정되는 바가 많죠. 근데 거기에는 저는 기독교인들의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얘기는 일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속에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조응했는가, 부응했는가, 어떻게 거기에 세속화되었는가, 뭐 그런 얘기를 시간 안에 가능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판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으로도 역사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놓고 보면은 한국의 근현대사는 우리가 이제 뭐 중국과 뭐 오랜 동안 역사를 갖고 있었지만 조약을 맺은 바가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과 관계를 맺었지만은 중국과 문서상의 조약을 맺는 건 1882년에 들어가서 소위 말하면 조중수륙 무역장정이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체결할 정도로 문서상으로는 중국과 한 번도 맺은 적이 없어요. 그럼 문서상으로 국제조약을 맺은 게 어느 거였냐? 그게 1876년 2월에 맺어진 이른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강화도 조약, 병자수호 조약, 그걸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조약이 12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조약문을 가져온 사람은 일본에서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일본 쪽에서. 일본이 이제 하도 그 요구를 하니까, 그러나 대원군이 아주 철저하게 그걸 안 했죠. 그러다가 이제 고종으로 친정이 돌아가면서 1875년에 고종이 직접 이제 정치를 하게 되고 대원군이 물러서면서 그 틈새를 이용해서 이제 일본이 아주 강하게 대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화도에서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문을 다 소개할 수 없고 우선 1조 조선은 자주지방국이며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문제 없죠? 그죠? 조선은 자주지방, 조선은 자주 독립국가이며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그건 뭐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냥 오케이 하고 통과됐어요. 쭉 통과가 되고 가는데 그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근데 이때 고로다 기요다카하고 이노우에 가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일본 대표로 왔는데 요와 동시에 일본, 그러니까 그 얘기를 먼저 할게요. 일본은 이제 근대 사회가 우리가 76년이라고 그랬죠. 1876년. 근데 거기는 우리보다 조금 앞선 1868년에 이른바 메이지 유신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게 봐야 사실 우리랑 몇 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일본이 그 몇 년 차이에 굉장히 근대화를 빨리 시켰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까 얘기한 이제 그 두 대표를 우리나라에 보내서 이제 그 조약을 맺는데 그와 동시에 모리아리놈이라고 하는 대표를 그 당시 청나라죠. 중국에 이홍장이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리노미한테 주어진 거는 뭐냐면 청국과 조선이 어떤 관계냐 이거를 묻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청나라는 조금 몰리고 있던 상황이라 조선은 독립된 나라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우리 중국의 속국이었다. 속방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내치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관여 안 한다. 그렇게 애매한 말이 어딨냐. 그러니까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용장이가 조선은 자주지방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고 하면 일본이 이렇게 무서운 나라예요.
일본은 동시에 우리나라에 그 조약 체결을 위해서 보내는 동시에 중국까지 가서 이제 한 조선과의 관계를 딱 분명히 짚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조선은 자주지방국이며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하니까 뭐 독립국을 인정해주고 좋다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엄청난 트릭이 있는 걸 뒤에 알았어요. 일본이 조선을 먹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국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끊어놔야 되는 거였어요. 우선 먼저 조선은 독립국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자주지방이라는 말을 써서 독립된 것까지 인정을 해놓고 중국과의 청국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조약문은 일본에서 만들어 왔을 때 13개 조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조항이 빠졌어요. 이제 개항정을 맺고서로 인천도 하고 제물포도 하고 부산도 하고 원산도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그런데 마지막에 일본 대표가 우리 조선에서 욕을 할 줄 알았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조선에서는 신원이라는 사람하고 윤자승이라는 사람이 나갔는데 이게 병자 판사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게 정확한 이름이 그거거든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통상을 맺는 조약이야. 그럼 통상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통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관세입니다. 관세. 지금은 세상이 이 글로벌화해져 가지고 지금은 무관세 세상이 됐죠. 근데 좀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이제 미국이 요새 굉장히 달라졌죠. 달러만 가지고 다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일단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아무튼 관세 조항이 국가와 국가 간에는 제일 중요합니다. 내 토착 자본과 토착 생산 이걸 지키려면 우리 거를 지키려면은 세금을 막 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양담배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양담배는 우리 국산 담배보다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세금을 많이 붙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토착 자본은 토착 생산품은 팔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관세가 얼마나 할 거냐. 일본의 그때 모리아 그 실무자로 왔던 친구가 조선에서 관세를 2월, 그러니까 20%를 요구할지 15%를 요구할지 모르는데 어떻게든지 잘 협상을 해서 10% 밑으로만 다운을 시켜라. 그래서 갖고 왔어요. 그런 이제 오다를 가지고. 근데 한국에서 관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국제 간의 통상조약에는 관세 조항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본이 먼저 미국과 조약을 맺으러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쪽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나중에 결국은 일본 대표가 그러면 귀국가에서는 귀정부에서는 관세를 몇 프로로 하면 좋겠냐, 몇 할로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조선으로 대표로 나간 신원과 윤자숙이라는 사람이 관세가 뭐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관세는 이런 거다 설명을 하니까 무슨 그런 치사하게 그런 걸 받으려고 하냐. 너희가 하도 통상을 하자니까 하는 거지. 우리 동방예의지국인 우리 조선이 무슨 치사하게 몇 프로 받는 그런 관세를. 이래가지고 관세 조항 자체가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병자소조약은 최초의 근대 조약이고 불평등 조약이라고 배웠는데
불평등이 왜 불평등했는지 누구도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내가 이 첫 시간에 우리 사학과에 들어오면 이 근대사 강의를 하는 중에 이 얘기를 꼭 하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처음 들으실 겁니다. 자, 얘기의 요지는 무지해서 당했다 이 말이에요. 무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국제관계라는 게 얼마나 엄혹합니까?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끝이 없는데, 내게 사법개혁위원도 내 몇 년 했는데, 그때도 내 이 변호사만 들리지 말고 이 사법 시험 보는 사람들이 꼭 국사 과목을 가르쳐야 된다. 근데 안 통해요, 안 통해. 교수님 말씀이 옳죠. 근데 너무 저게 많고 이게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과거에 우리가 왜 일본에게 당했는지 일반 욕하면 안 돼요. 우리의 무지. 근데 무지하면 이게 용감합니다. 대체로. 무식하면 배우려 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더 피고.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개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강 이승훈이니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일적이고 독립운동을 하느냐?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양반이 원래 그 포목장사가 아니라 우피 그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런 그 가구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옹기 이런 것들 하다가 개항 이후에 그냥 양은 것들이 막 그냥 무관세로 들어와 버리니까 도저히 우리 국내 자본 우리나라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해관계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독립운동도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은 첫 출발이 이렇게 우리가 무지하고 출발이 잘못된 바람에 그 뒤에 처음에 출발은 조금 벌린 과정 이런 거 나중에 엄청나게 조금 여담입니다만은 사실 일본이란 나라는요 역사학자 눈으로 보면 학자마다 주장 내용이나 이것이 뭐 정말 데이터상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사실 일본인의 70%는 우리 조선인계로 되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식인들도 되게 그에 대해서 반론을 못 핍니다. 일본 서기를 쓴 사람도 사실은 우리 조선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동경이 남쪽 이쪽으로는 규스 쪽 이쪽으로는 되게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나일본 뭐 요번에 그 전라도 천년생가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됐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관학파, 저도 뭐 평생 대학에 있었습니다만은 역사를 우리를 가르친 선생님들이 다 일제 시대에 일본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의 교육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이게 아주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잘못 얘기를 하면 또 그게 무슨 뭐 대륙사관론자니 뭐 이러는데, 하여튼 이 좀 역사 문제는 참 이건 난 그래 다른 뭐보다도 이지만 역사를 이해하고 역사 의식이 있고 역사 인식이 있는 그런 지도자가 이게 대통령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도 해오는데, 하여튼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한창 강연을 하러 다닐 때가 이 동북공정이 터졌을 80년대, 90년대 초반인데, 이 동북공정이라는 것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지금 현재 중국이 갖고 있는, 영토로 갖고 있는 지역의 역사는 다 중국의 역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조선족도 이게 다 중국.
일본도 그런 거예요. 일본의 일본 서기 내용을 비롯해서 일본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하여튼 뭐 얘기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개항이 이렇게 첫 출발을 잘못해서 결국은 우리는 좌절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로 가게 된 거는 첫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응? 근데 그 원인이 어디냐? 일본 놈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의 무지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국제관계가 얼마나 엄혹합니까? 여기서 삐딱하면 전쟁이라는 건 여러분들 요새 뭐 세계에서 돌아가는 걸 다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다 알지만은 전쟁은 이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국제적인 역학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언제부턴가 배가 불러져 버렸어요. 기득권 세력이 돼버렸어요. 여기가 젖사오니가 돼버렸어요. 그럼 진짜 우리 기독교에 희망이 없습니다. 좀 짧은 시간에 얘기를 다 못하지만 한국이 오늘날 여기까지 오는 데는 기독교가 상당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기독교는 완전히 이제 수구 꼴통 세력이 돼가고 있어요. 보수 세력을 넘어서 이제는 내 배가 부른 거예요. 그냥 이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나는 교육자분들, 전 이제 평신도라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참으로 불만이 많아요. 뭐 그 얘기를 하여튼 개항이 돼서 1876년 개항이 돼서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우리가 1905년에 소위 외교권을 잃고, 그다음 결국 1910년에 일본에게 완전한 식민지로 갔잖아요. 완전한 일본의 식민지다. 근데 제가 이 시기를 공부하다가 그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지금 사관인이 이런 얘기 다 뺐습니다. 다 빼고 거기 2기에 이제 무단 통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910년부터 일본은 대만도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대만도 식민지인데 대만에서는 우리나라 같이 헌병경찰제로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은 우리가 어쨌든 자기들은 인정을 근데 지식인 사회에서는 되게 인정을 합니다. 일본이 미개했던 나라 아래 우리 대륙에서 문화가 간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근데 그들이 이제 우리보다 개항을 근대화된다는 거는 뭡니까? 이제 오늘날 근대사회, 현대사회, 근대사회라고 이 모더나이즈 된다는 거는 웨스터나이즈 되는 겁니다. 그죠? 서구화되는 게 근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반도 국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륙 세력하고 해양 세력, 이 두 세력 안에 늘 갈등과 대립과 충돌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그죠? 내가 조금 다음 주에 어디 다른 모임에서 그 얘기를 할 게 돼 있는데, 올해가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두 번 났던 그런 130년 되는 해고 120년 되는 해입니다. 아시죠? 청일전쟁이 1894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30년 됐잖아요. 또 노일전쟁이 1904년에 일어났어요. 그럼 120년 됐어요.
그러면 청일 전쟁 그러면 청나라에서 일어나든지 일본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장터는 조선이었어요. 그럼 전장터에서 누가 죽는 거예요?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아니,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싸우면 중국에 싸우든지 일본에서 싸워야 그래야 청일전쟁이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제적으로는 다 청일전쟁이라고 그러고 우리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어요. 이것도 우리가 역사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1894년에 있었던 청일전쟁은 그건 사실은 제1차 조선 침략 전쟁입니다. 일본은 섬나라 아니에요. 섬나라는 조금만 힘이 생기고 기회만 되면 무트로 올라오고 싶은 것이 그게 아주 생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임진왜란도 그런 거고. 그래서 일본이 개항 이후, 명치 유신 이후 조금 힘이 생기니까 미국을 업고 그리고 대륙 진출, 소위 그들 말로는 대륙 진출이고 우리 말로 이제 침략이죠. 그리고 해서 이제 결국 한국을 조선을 침략해 와서 쑥대밭이 된 건 우리 조선이었죠. 그리고 10년 후에 이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싸움이 또 러시아에서 싸우든지 일본도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터는 또 우리 조선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다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한반도에서. 근데 이게 신문에도 안 나. 이렇게 120년, 130년이라는 이런 의미 있는 해인데 생기하자. 이 땅에서 청일전쟁이 있었던 지 140년 된 올해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우리 해야 되지 않냐. 교계도 멍멍, 언론도 멍멍, 응? 나라를 한다는 사람들도 멍멍. 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과거를 안다는 게 우리 인간만이에요. 동물도 다 제 새끼 사랑하는 거 다 알아요. 인간만이 나의 과거를 알고 내가 나의 역사를 알고 이게 인간만이 갖는 특징이에요. 그게 역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일본의 이제 식민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의 식민지, 일본이, 조선은 이게 굉장히 성격이 괄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아마 세계에서 지금도 일본을 쪽발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얕잡아보는 민족은 우리나라뿐이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일본에 대해서는 다 우회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일본 사람들 만나보면 알죠. 얼마나 사람들이 친절하고 깨끗합니까? 근데 정부는 달라요. 일본 정부는 한마디만 할까요? 일본은 명치 유신 이후에 한 번도 혁명이 없었던 나라예요. 그날은 지금도 사실은 민주국가라고 보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그 촛불 집회가 한창이었을 때 일본 지식인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왔었는데 이 사람들하고 참 감탄을 하면서 참 부럽다고 한국이. 일본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먹었잖아요. 그리고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한국인을 도저히 통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군가에서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철저하게 무단 통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디에서도 쓰지 않았던 헌병경찰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병이 경찰의 일을 하고 경찰이 헌병의 일을 한다, 그런 뜻인데, 말하자면 계엄령하에 있었던 거예요. 36년간은 우리는 계엄령하에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제 10년대.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헌병사령관 겸 경무총감을 했던 아카시 모노지로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가 10년대 이제 우리나라 통치를 잘해서 아주 잘했다 해서 이제 그 일본 정부로부터 이제 해가지고는 대만 청도로 승진을 해서 갑니다. 대만 청도로 승진해 가서 거기서 자기 자서전을 내요. 그걸 내가 이제 입술에서 그걸 보면서 아주 소름이 끼쳤는데, 거기에 나온 말이 여기는 내가 하나 적어놨어요. 기포성산이라는 말의 첫 페이지 이렇게 별표 하나 해놓은 거, 이게 기포성산,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바둑기자입니다. 별포자, 별성자, 흩어진다는 성자. 이 사람이 이제 조선 반도를 자기가 통치한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쓴 용어예요. 내가 헌병사령관 겸 경무총감으로 있으면서 조선이 한 번도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꼼짝 못했던 것은 조선 반도 안을 이게 바둑판에 바둑알 깔아놓듯 가을 하늘에 무수히 떠 있는 별들 모양 헌병과 군인들을 다 배치를 해놨다는 거야. 내가 이걸 본 게 81년도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군사정권 이제 쿠데타 일어나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역사라는 게 늘 과거 얘기가 아니거든요. 현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식. 응?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항일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머리 숙여지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지금 또 이렇게 살만하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3.1 운동인가 혁명인가 그것도 제가 써놨는데, 이것도 얘기하려면 긴인데, 저는 결론적으로 3.1 운동이라는 표현보다는 혁명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우리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3.1 운동을 혁명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때 그냥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죠. 이때의 3.1 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닙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 그 전에 나라 이름이 뭐였습니까? 대한제국이었어요. 그죠? 대한제국.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죠?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를 어떻게? 대한민국. 민이 주인인 국가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게 혁명 아닙니까? 여러 얘기할 것 없이. 예? 근데 일본은 지금도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의식들이 있잖아요. 내가 국가의 주인이다. 내가 대통령 내 손으로 뽑았는데 이놈이 내 말 안 들어? 우린 대통령이 그냥 이런 우리 나라가 됐잖아요. 이걸 만든 게 뭐냐? 이게 3.1 혁명이야. 그리고 이때 바로 우리 여성들한테 투표권도 주자고 그때 나왔어요.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한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일본이 얼마나 교활하냐면, 야, 조선인은 이게 성격도 과격하고 아주 뚝심도 있고, 이런데 이거를 어떻게 친일로 바꿔야 되겠는데, 통치하는 방법, 이건 결국은 민족 내부를 분열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친일파를 이제 양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조선인 사회를
분절을 시켰어. 이게 민족 분열 정책이야. 그래서 지주와 소자기를 갈라놓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놓고, 그리고 이제 뭐 군수 밑으로는 조선인들을 다 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위에도 또 뭐 이완영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을 또 다 이렇게 키워나는 거야. 이래가지고 민족 내부 안에 분열을 이제 시킨. 그러니까 이게 소위 문화정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라는 신문을, 한글 신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도 철저하게 이제 감독을 해가지고 거기서 친일적인 거는 아주 반일적인 거는 뭐 그런 속에서도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뒤에 보면 또 회절한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제가 40분까지는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1870년에 개항을 해서 이제 우리가 개항을 해서 근대 국민국가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에 식민지로 전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좌절의 시대야. 1870년에 개항은 했지만은 결국 10년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으니까 좌절의 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 이제 우리가 3.1운동과 같은 걸 이제 반발도 했고 저항도 했지만은 결국은 일본은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민족 내부를 분열을 시킬 뿐만 아니라 그 친일파를 양성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균열을 시켰어. 그랬다가 이제 이 욕심이 일본이 이제 조선을 다 먹었다. 이러고 이제 욕심을 부려가지고 31년에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드디어 이제 태평양전, 소위 말하는 그들 말로는 대동아전쟁까지 일으키잖아요. 이건 뭐 글로 쓰기는 참 부담되는 얘기지만 나는 선뜻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1931년에 조선을 먹고 만주까지 먹은 다음에 여기까지 한다. 그리고 딱 철수를 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하면 끔찍해요. 끔찍해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을까?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막 뭐 정치가 어떻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배불러요, 다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심각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심각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특히 국제관계, 역사 문제. 아니, 독립기념관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어떻게 독립운동을 한 사람을 폄하하고 그걸 왜곡시키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책임자로 갖다 앉힙니까? 난 이게 뭐 도대체가 한두 가지 상식 이하의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참으로 남북 문제 하는 얘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는 북쪽에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 거기나 여기나 우리 한국인은 만나면 다 통해요. 우선 말이 통해요. 응?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 다 돼요. 이거는 문제는 위가 문제예요. 근데 이 경쟁도 나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끝났다고 우리가 오만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결국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절대 통일되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몇몇 사람들과 같이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게 중추사라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해서 뭐 힘도 없는 이제 다 70, 80이 된 노인네들이지만은 우리 통일 어려워요. 통일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 강대국이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이 오케이를 하지 않는 한 통일이 어려워요. 그럼 뭐냐? 서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1992년 10월인가요? 92년이에요. 그럼 좀 벌써 30년, 32년 넘었어요. 유엔에 남북이 동시에 가입됐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한 일원이지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나라예요. 그렇게 30년이 흘러왔어요. 서로 인정하고 국제사회가 이미 인정했는데 우리도 인정하고 서로 왕래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통일 아니겠어요? 통일은 좀 어려워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망한 이후에 고려로 통일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잖아요. 적어도 6.25 세대가 이 땅에서 다 세상을 다 하직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면 100년은 훨씬 가야 돼요. 그리고 남북 간에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70여 년간의 긍정적인 면이 난 하나 있다고 봐요. 그게 남북이 대치된 바람에 우리 한국인들은요, 사촌이 뭘 사면 배가 아프다고 절대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사실 그렇게 양쪽이 갈려있는 바람에 서로가 굉장히 경쟁적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양쪽에 모순이 많아요. 우리 북쪽에 여러 가지 잘못을 얘기를 하지만 남쪽은 또 말하자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자본주의의 가장 못된 것들이 남아있는 곳이 저는 남쪽이라고 봐요. 북쪽에 제일 공산주의 사회가 못된 것들만 남아있는 게 북쪽이에요. 북쪽 저기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개명천지한 이런 세상에 3대가 통치를 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엄밀한 의미의 이상적인 공산주의 국가 아니에요.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좀 게임이 안 돼요. 군사적으로 게임이 안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전쟁을 해? 안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남북 관계는 여러분들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 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써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통하면 고통이 없어지지만은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계속된다 그런 뜻이에요. 왕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형제간에도 어려운 동생이 있으면은 그 어려운 동생 야단치면 그 동생이 삐딱하고 더 나가지 옵니까? 그래도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베풀고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 더 잘 산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에 우리 종교인들, 특히 우리 기독교가 관계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 8.15 79년, 80년입니다. 광복의 기쁨은 순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부분을 연구를 해보니까 참 우리가 너무 힘이 없었고
우리가 내재적인 역량이 너무 없었다는 것을 아주 통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엄혹한 국제사회에서 정말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 사상적인 면에서, 역사적인 면에서 좀 더 성숙한 그런 일을 하는데 누구보다도 우리 깨인 기독교인들이 일에 나서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정말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